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자리에 결국 부르기로 했어요. 저 이거 지금 너무 이걸 먼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궁금해가지고 아니 너무 지금 기사가 난 게 조선일보에서 당 대표도 못 막은 추미애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잡음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좀 이게 당 대표는 뭐 청문회까지라고 하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좀 청문회까지 무리해서 좀 부른 겁니까? 법사위원장이. 당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네네.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통령 위에 있냐?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뭐 이승만, 박정희 또 이명박, 박근혜는 감옥에 보냈고 뭐 윤석열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대법원장은 노내냐 이렇게 했지만 청문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도해서 반조이대 깃발을 들고 있는데 요거를 머뭇머뭇하다가는 지지층의 비판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보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면은 이제 조이대 청문회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법사위 안건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아마 그래도 법사위 일부하고는 의견을 좀 나눴겠지만 아니 이거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법사위 진행합니까? 전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 같지도 않아요. 갑자기 올렸다라는 일부 법사위 의원들의 얘기도 있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갑자기 왜 RPM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조이대가 싫잖아요. 단순히 그 이유예요? 일단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배경은 물론 있죠. 네, 배경은 약간 지금 일단 지지층에게 민주당에서 몸살리는 소구해가지고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더 이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류가 오히려 이런 기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 판을 지금 어떻게 제가 해석하고 있냐면 원래 내란 특검법부터 더 센 특검법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협의를 했잖아요. 그거는 특검법은 실제로 개정하진 않고 일부만 해석만 좀 달리해서 하는 걸라고 대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자 네. 합의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층의 반발이 세자 정청래 대표가 다음날 아침에 이건 지도부가 동의가 안 된 내용이다. 근데 정황상 볼 땐 동의가 됐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까운 모 의원에게 정청래 대표를 아주 심한 말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김병기 대표만 혼자 바보 된 거예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지층의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역시 정청래가 말렸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뻘짓하는 걸 말렸다. 네.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는 몰랐겠냐.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라니까 사과했잖아요. 공개 사과 의원들에게 했지만 그런 걸 봐서는 정청래 대표도 공유가 됐겠거니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실 그 분위기를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좀 있었는데 네. 밀렸단 말이에요. 지지층에게 이거를 뚫고 나간 게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의 대부분을 조이대 사퇴론이라는 새로운 쟁점으로 가지고 왔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사인회동설 나오면서 그게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민주당의 강력한 비토가 확 커졌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더 센 특검법이 있었던 혼란 이거를 오히려 무마시키기 위해 하지 않았냐.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사인회동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X불 찼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갑자기 더 세게 나온 거죠. 그 똥볼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똥볼 얘기해도 여기 뭐 유튜브. 제가 또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어서 똥볼 정확하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똥볼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무마하기 위해서 네. 청문회라는 강공 카드를 꺼낸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도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타기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한 명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사건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한다는 건 대법원이나 또는 대법원장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어떤 국민에게 문제가 되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특정 한 명의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보복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는 저는 봤을 때는 정청래 당대표하고 추미애 다 소통을 한 것 같아요. 소통한 것 같다. 이건 거의 약간 꼬리 자르기식으로 일단 이게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단 안고 가고 그래서 일단 막 질러놓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약간 좀 뒤로 빠진 상태에서 특히 지금 사인회동 이런 게 지금 거의 말씀하신 똥볼이잖아요. 지금 그 상태가 됐을 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상의 위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끊기 위해서 이제 초기에 차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당 대표실에 나섰다가 거기서 또 이제 또 똥벌 차니까 빠지고 이번에는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이 행태 자체가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건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국회의원들이 뭐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사법부가 믿기가 어렵구나. 이 사람들을 나는 신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믿어서 나온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어떤 정책인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순간 바로 이제 사법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사법 개혁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청문회 이 일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물론 안 나오겠죠. 불러도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황현희 앵커께서는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은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서 헛스윙이 많이 나오나요? 노 스트라이크 쓰리볼에서 헛스윙이 많이 나오나요?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예. 코너에 몰리면 그렇게 그 헛스윙이 그렇죠. 많이 나오거든요. 쓰리볼 이후에는 스윙을 안 하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민주당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똥볼 찬 다음에 네.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도 이거 해야겠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코너에 몰릴수록 더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저는 2016년에 박근혜 정부 탄핵 과정에서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 그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랬다고 보는데 코너에 몰릴수록 자꾸만 최악의 수를 택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2016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만 예스 노 중에 예스로 갔었으면은 탄핵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스 노 중에 노가 아니라 예스를 택했다면 그 경로가 많이 달라졌을 건데 코너에 몰리면은 보는 눈이 좁아지거든요. 네네네.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엔 민주당의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일이라면 충분히 추진할 만하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그 대법원장에 대한 범국민적 신뢰가 손상됐느냐, 신뢰를 잃었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재판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이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했던 거예요. 2명만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탄핵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꼬치꼬치 깨묻겠다? 나올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합리적인 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 권력을 가졌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네네네. 근데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라는 좀 평가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추미애 의원이 예전부터 뭐만 한번 건드렸다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스타가 되고 심지어 누군 대통령도 되고 뭐 그런 일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뭐 보수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쓰죠. 근데 추미애 보수의 어머니다. 법사위원장은 참 어머님. 보수의 참 어머니.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실 이전에도 아무도 못 말렸어요. 네. 옛날에 환노위 위원장일 때도 네네네. 민주당 당론과 다른데 그냥 환노위 회의실을 닫고 그냥 두드려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도 제가 알기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둘 다 물러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거부한 거죠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네. 한 이틀간 제가 알기로 잠수를 탔어요. 당시 아. 비서실장이 계속 연락하는데도 핸드폰도 안 받고 대통령 연락하는데도. 네. 그때 물론 확인되진 않고 제가 뭐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들었으니까 맞을 거예요. 확인은 안 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물러나고 그래야 뭐 윤석열 총장도 물러나게 할 수 있으니 그런 안을 냈고 당시 청와대에 가서 물러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화났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죠.
기자회견 안고 그냥 가고 그다음에 연락이 당시 비서실장이 몇 번 통화를 하려는데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누구의 말을 듣는 스타일은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뭐 당대표보다 원내대표보다 선수가 훨씬 높잖아요. 추미애 당대표가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였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예. 누구도 현재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아마 경기도지사를 생각을 하는데 뭐 많은 해석들은 그러다 보니까 더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도 뭐 그런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는 전혀 도움이 동력이 안 없다. 돼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좀 다시 강성으로 나오신가 원래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뭐 지방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좀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실제로 결과 나오는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아무래도 이름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고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 지지율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저는 돼요? 사실 이번에 법사위의 내용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됐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다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공세를 피시면서 네. 법률과 헌법이나 이런 거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서스럼없이 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검찰청을 폐지할 게 아니라 지금 국회를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게 개혁을 하려면 국회를 개혁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뭐 각종의 그 KH 부회장 뭐 이런 사기꾼 뭐 이런 사람 불러다 놓고 그걸로 검찰 개혁에 청문회를 한다는 둥 지금 대법원장 불러다 한다는 둥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까 저는 굉장히 그런 자괴감이 좀 들고요. 이 아무리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을 삼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비판도 하고 국민들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지금 양극화돼 있고 너무 또 유튜브 정치가 돼 있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고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네. 법사위에서는 연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지금 그 간사 협의가 안 된 거죠? 이건 이제 넘어간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네. 그 매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매일 네. 간사 호소인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간사 호소인. 나경원 의원은 당분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해줄 당분간 분위기죠. 안 해줄 것 근데 같아요. 우리의 예상은 지난번에 그 처음에만 저렇게 하고 간사는 사실 남의 팀 주장 뽑는데 그거는 해줘야 된다. 뭐 이게 이런 근데 의견들이 많았어요. 감정 싸움으로 간 것 같아요. 감정 싸움. 이제는 감정이 상했습니까? 감정 싸움에 그 양측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여기서 밀리면 추미애 뭐 하는 거야? 졌네, 아니면 졌어. 우리도 막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저래가지고 경기도지사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도 그렇죠. 생각이 나오겠죠. 저는 그 김정철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소 도발적이지만 국회의원을 2년에 한 번씩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4년에 한 번씩 뽑는 거는 급변하는 한국 정치 사회에 이 다양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국회의원을 2년에 한 번씩 뽑아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을 괴롭혀야 돼요. 2년에 한 번 선거하면 괴로울 거 아닙니까? 2년 지나고 나니까 또 선거해야 되네.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민주당 뭡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와 균형 감시를 안 하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회도 지금 4년에 한 번 뽑으니까 일단 한 3년까지는 선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처럼 원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2년에 한 번 하자 이렇게 하겠지만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거든요. 절대 이분들이 이걸 없겠죠.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죠.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더 과격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특히 이제 미디어가 제가 보도 한 2, 3년 전부터 유튜브가 특히 더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확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특히 윤석열 계엄 이후로
더 커졌고 유튜브가 그래서 약간 양쪽 진영의 강성 지지층들의 입김이 훨씬 더 세졌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이 경선 과정이 지지층이 모든 걸 좀 활동적인 지지층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총선 경선률이 민심과 당심, 그러니까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5대5인데 총선처럼 지역구가 작거나 아마 지방선거도 비슷하겠죠. 5대5를 하더라도 어떨 때는 민심이 더 짠맛인 경우가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 선거 정도 후보 정도 아니면은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도 사실은 아름아름해서 아는 아주 강성 지지층만 따로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앞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능 시험을 보는데 자격 인증에 일단 뭐 무슨 몇 등급 이상 이게 아니고 입식 타격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격기를 일단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도 어제도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장동혁 의원이 예전에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는 절대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 예전에 이제 국회에 파견된 판사였거든요. 네네. 그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과 더 친했어요. 근데 이분도 자기가 당대표 하려니까 아예 국으로 확 가버렸잖아요. 세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고 하는 당내 경선 과정이에요. 이 경선 과정에 소구하려는 이 구조를 깨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 역선택 반지 조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민심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는 115만 권리당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약 75만 책임당원 이분들에게만 소구해야 되는 이 구조를 좀 깨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요. 깰 사람이 아이고, 없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편만 대변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국민 전부를 대변하시는 건데 맨날 법사위만 열리면은 그냥 싸우고 의사 진행 발언 주세요 뭐 이러고 뭐 소리 지르고 나가세요 퇴장을 명령합니다 뭐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사실 아니 보면서도 불러놓고 너무 답변을 답답해요.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예, 너무 답답해요.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뻘쭘해가지고 그리고 뭐 일어나서 인사하라는 거야. 뭐 이런 모양새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시청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조희대가 부적절한데 어떻게 하냐. 저도 개인적으로 조희대가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퇴하고 저 같은 사람이 개인이 사퇴해라. 당신은 부적절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대 야당 상당히 과반수 훌쩍 되는 여당에서 사퇴 압박을 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청문회하는 건 이건 좀 별개. 다른 목소리죠. 예. 이거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법부가 원래는 제일 힘이 없어요. 아무런 뭐 집행기관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판단만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법부에는 최종 보루로 보여야 될 그게 있는데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송모 부장판사가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파기한 송심 잘못했다 유감을 표명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부적으로 그런 목소리 나오게끔 그걸 해야지 정치 권력이 거기에서 물러나라라고 한 건 이거는 정치 권력이 사법 권력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보여줄 수 있죠. 견제하기보다 그렇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기가 쉽다는 거죠 현재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제가 이 일의 본질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본질이 뭐냐면 이게 이제 왜 이럴까를 잘 고민해봐야 돼요. 저희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재판은 정지됐어요. 근데 그 정지가 완전히 법적으로 정지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떤 재판부가 나 진행할래.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가 바뀌어요. 만약에 판사가 바뀌어. 그 판사가 와가지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아니 나는 정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진행하자. 그래서 바로 항소심 진행합니다. 네. 파기환송된 거 공직선거법 진행해서 이미 유죄 취지로 완전히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확정됐죠. 네. 그러니까 저 인정이 됐죠. 전원합의체로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예요. 그리고 벌금 100만 원 무조건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100%인데 100%의 가능성인데 유죄가 나오면 그때부터 직을 상실합니다. 네. 대통령 직을 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여기에 본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정청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추미애가 나서서 민주당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정권을 사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 솔직한 얘기는 지금 이런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시는 봅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법부를 계속 압박해서 야 빨리 대법원장 갈아껴야 돼.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결국은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내가 대법원장인데 저기 김정철 절로 보내야겠다. 다음 항소심 다음 경기에 김정철을 보내놨더니 김정철은 진행하겠대. 진행해 판결 내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우려도 민주당 내 일부는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대통령실 또는 친명 핵심들에게 좀 그런 분위기를 물어봤어요. 사실 조이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갑자기 재판이 중지됐던 게 진행되면 그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냐? 아예 없다고 말을 못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재판을 진행해요,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과연 이게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헌재로 가요. 그러면 이미 헌재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좀 유리한 구성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수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판 중에도 추가 기소를 안 당한다는 거지 진행 중인 재판은 상관이 없다. 헌법 84조가 이렇게 해석하지만 다수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한 해석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외 활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소추 금지를 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보는 설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믿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7년 6월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하는 분도 있죠.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쫓아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는 게 더 나쁘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김정철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가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얘기하고 거의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랑 통화하면서 이거 재판 언제든지 재판부 바뀌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라방했을 때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이거 헌법소원 내겠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봐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이 뭐 일부 좀 민주당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다수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사법 가만히 있으면은 언제든 재판 재개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법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일진이 분위기 잡으면 그 조용해지잖아요. 분위기 읽어야죠. 분위기 읽어야죠. 분위기 사법부 따라가야죠. 분위기 잘 읽어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오히려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면 그런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감은 그럴 늘 있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장대원 대표가 얘기잖아요. 그거 조금만 돌면은 사법부가 그렇죠. 그냥 바로 재판해 버린다. 네, 전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매주 방독면 쓰고 각개전투도 유격훈련하고 대비한다.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주 일요일은 긴급 소개 훈련을 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민주당 일부에 그런 게 있는 건 제가 아는데 제가 친명들하고 몇 분 물어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본다. 그리고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다. 그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아예 전체가 없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줄은 아니다. 그게. 불안감은 있군요. 네, 불안감은 있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다음 주 침입해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에요. 우리가 그 불안감을 계속 갖고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법부를 그 문제만 갖고 흔들다라는 것은 그건 전 문제가 좀 있어 보일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런 그렇죠.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국민의힘이 저기 똥볼을 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민주당이 충분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대선 때 얘기한 대로 후보실을 얘기한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구구 주장, 지금 주류가 구구 주장인데 구류 주장을 한쪽으로 몰아서 어떻게 보면 소수로 만들어 놓고 실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안 찍었던 분들도 긍정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실용성에 평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모아서 국정동력을 삼아서 어떻게 보면 회복과 도약이라고 했을 때 도약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불리하니까 뭐 불리하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5대5로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7대3, 8대2인 게임인데 왜 이걸 5대5로 만드냐. 저는 정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법사위가 하는 건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원칙적으로도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저 그런 생각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뭐 일 잘하는 거야.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고 지금도 열심히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인수위 기간 없이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일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안정감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치 안으로 들어와 보면 계속 혼란스럽고 계속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나오고 사실 지금도 이것도 만약에 수면 위로 올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그럼 나라가 또 얼마나 혼란스럽고 골치 아파지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 안 하고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사법부를 이렇게 흔들면서 아니 그 입법부가 사법부를 저렇게 청문회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저거 망신주기 하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좀 많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 대통령실 나눠봤습니다. 한 명이 이제 예. 친명 그분도 좀 나름 핵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석방주의를 했을 때 윤석열을 그때 모든 분이 이건 상식과 많이 어긋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미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쨌든 12월 안에 심리를 끝내겠다고 얘기한 방법 지금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 위헌 논란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대통령실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조희대 사퇴론 만약에 대선 초기에 사퇴론 그 개념은 파기환송 심이 바로 뭐 한 달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가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얘기라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된 건 그럼 최근에 스트레이트가 뭐가 있냐? 사인회 동설인데 사인회 동설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열린공간 TV에서 이건 썰이다. 확인되지 않은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거기서 한 발 뺐더라고요. 네, 예. 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니 다른 증거가 있던지요. 그렇죠. 예. 저희가 다른 증거를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국민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법개혁이건 검찰개혁인 건 간에 결국은 우리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뭐 대법원장이 누가 되고 대법관이 누가 되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 사건이나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국민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정성의 시비가 나올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다 지금 뭐냐면은 결국은 특정 사건이에요. 그리고 특정 진영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라 자신들이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왜 처벌받지 않고 왜 그 처벌에 대해서 그 처벌을 한 주체를 공격을 하면서 이거를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이고. 개혁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포장을 하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그럼 도움이 되게 그 빌미를 삼아 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하면 진짜 개혁을 하든가. 근데 진짜 개혁도 아니고 개혁이 되고 국민들은 자꾸 피해를 입게 만들고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사법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관 예우니 뭐니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해서 저도 이걸 믿질 않아요. 왜 믿질 않냐? 아, 저 판사 상대방 변호사 누구랑 친할 거야. 저희 김앤장에 와서 손 썼겠지. 원래 당연히 그 결론이 나올 당연한 법리상의 내용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대법원장을 국회에다 불러다 놓고 막 모욕 주고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네. 우리 사회에 기득권 그룹 제가 지금 다 기억 안 나는데 5개 기득권 그룹이 있다고 평가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모피아 그룹들, 그러니까 네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모피아 그룹, 그리고 사법 로펌과 검찰, 법원이 이렇게 묶인 이 법조 그룹 네. 이게 네. 있다고 하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기업 총수 부르다가 이거 구속사안 아닌데도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구속사안 아닌데도 일단 형량이 굉장히 높게 불러버려요. 그러면 저 대형 로펌에서 와갖고 이거 잘못하면 구속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대형 로펌 써야 됩니다. 대형 로펌이 다 이제 케어해갖고 결국엔 구속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럼 그 굉장한 비용을 로펌은 기업에서 받게 됩니다. 로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판사하고 검찰 인사들 전관으로 데리고 가요. 고액 연봉을 주고. 네네네. 이게 굉장히 거대한 카르텔, 사법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맞아요.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정치적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본인 지지자들한테는 와 열광하고 하겠지만 전 국민적인 그러네요. 공감은 받지 못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좀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진정한 사법개혁이 좀 진다면 뭐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하겠지만 이렇게 뭐
뭐 관련된 뭐 이런 판결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게 확실하게 나온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대법관을 청문회로 불러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도 저도 제가 생각해도 좀 약간 의아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서. 사실 사법개혁도 필요하고 저도 대법원장은 일단 부적절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건 아니라는 거고 사법개혁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건 사법부의 특성상 딜레마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재판은 각각의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네. 대법원장이 밑에 1심 판사에게 야 내가 볼 때 쟤는 진짜 나쁜 놈이니까 유죄 때려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그래서 1, 2, 3심에 제도가 있는 거지. 그렇죠. 각 판사의 판단에 따라 누가 개입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판사가 그냥 이 판사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판사가 어느 정도 훈련돼 있어서 양심에 따라 사실은 돼 있는데 본인이 자라온 세계관도 있고 가치관 환경도 있고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저는 판사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또 생각들이 좀 더 재판에 반영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분들이 뭐 누구랑 짜고 치는 그건 모르겠고 그런 판사도 있겠죠. 그건 비리이고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아니더라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 뭐 이런 식의 개혁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네. 대법관도 알겠습니다. 증언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으로 하는 거는 저는 방법이 오히려 잘못됐다. 예. 반발만 불러온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붙일게요. 네네네. 그 베니스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말고 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든 그 전담 재판부든 행정부 입법부의 과도한 간섭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베니스 영화제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예. 베니스 위원회가 세계 각국에 대해서 헌법과 관련한 조언을 그 자문을 하고 있는 기구라고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지금 인식해야 돼요. 느껴야겠네요. 네. 특검 전담 재판부 이게 이제 과연 현실화가 될까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회동 주장, 민주당이 굉장히 옹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인터뷰가 방금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요. 예, 뭐죠? 최근에 화제 인물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네. 그 녹취록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제일 먼저 터뜨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열린공감 TV에서 AI로 조작한 녹취라는 그렇지.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거 처음 말한 분이 증거라던가 추가적인 정황을 이야기해야 된다. 네. 그 사람이 약간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음. 이 녹취록 수렁의 책임을 약간 서영교 의원한테 밀고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으면서 감정적 앙금이 상당했던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영교 의원이 터트린 그 열린공감발 녹취가 완전 똥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책임을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한테 상 넘기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또 다른 얼마 전에 김병기 정청래 싸운 거 떠나서 네. 이제는 김병기 서영교도 한번 붙겠다 약간 그런 내분의 씨앗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방송인데 CBS 갔다가 KBS 갔다가 여기 온 건데 KBS 라디오 끝나고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네, 막 이게 전화 이제 부재중 2통에 문자 하나 되게 이제 급했다 그 정도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제부터 제가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KBS 라디오에서 좀 세게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좀 오해와 뭐 이 사실관계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입장이 뭔지. 입장을.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열린공감 TV 거를 그렇게 갖다 쓴 거는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서영교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제보를 이 열린공감 TV 거와는 별개로 제보를 따로 받았다라는, 이거는 언론 보도로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보를 받았냐면은 그때 이제 그 대법원 파기환송하고 그날 오후에 한덕수가 출마를 해요. 네. 출마 선언을 해요. 네. 근데 그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잡혀 이미 엠바고 같은 걸로 이미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이미 조희대와 한덕수가 이미 짜고서 이거를 그림을 그렸다라고 원래 그런 열린공감하고 상관없이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은 민주당 의원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딱 파기환송되고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1년 전에 들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이 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아닌 서영교 의원한테 말을 했던 민주당 의원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때 민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 윤석열 때 민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 요 사람들하고 최근에 이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곧 날라간다. 이재명 곧 날라가니까 이거 준비를 해라. 그거에 근거를 얘기를 하는 게 1년 전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임명장 줄 때인 것 같아. 조이대한테 임명장을 줄 때 그때 조이대가 그러면 이제 그때 민정수석이 옆에 있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환담을 할 때 그때 충성 맹세를 했다. 이재명은 제가 처리하겠다라는 거가 이때 여기서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 그 질의를 5월 2일 날 했다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열린공감 TV 거는 5월 10일 날 방송을 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5월 14일 날 이제 그거를 튼 거고 이 질의를 실제 5월 2일 날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린공감이랑은 별도로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서영교 의원의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전달해 드린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지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게 한 전원이 2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이 뭐 얘기를 해준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한 단계로 입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다급하고 지금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공궁에 빠진 것 같더라. 이 정도 얘기만 전해드릴게요. 이 열린공감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서 AI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해요. AI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열린공감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 언론의 기자는 이거는 그 해당 PD가 직접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음성 변조를 AI로 한 다음에 그렇게 돌린 건 아니라고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과거에도 다른 내용의 언론 그러니까 보도 방송을 하면서 그 해당 PD가 자기 목소리를 그러니까 제보자로 빙자를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음성 변조했었던 전력이 있었던 거라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저는 유튜브들이라면 이렇게 허위 정보들 마구 다룰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언론 규제라든지 뭐 마땅히 이렇게 뭐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국회로 끌고 들어온 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서영교 의원도 문제지만 이 문제가 막 촉발됐었던 계기는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의 때문이었거든요. 부승찬 의원이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월 7일 날 그 4인의 식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부승찬 의원이 인용했었던 그 화면이 열린공감 TV였었어요. 근데 열린공감 TV의 녹취록을 보면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부승찬 의원은 4월 7일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근데 인용한 소재는 열린공감 TV이면서 내용은 7일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린공감 TV에서 했었던 녹취록과 더 더불어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다는 걸 내용까지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한 것도 출처도 문제지만 그 출처와 더불어서 허위의 정보 내지는 이상한 근거도 없는 정보를 더 덧붙여가지고 이상한 의혹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다. 허위의 제보 유튜브 이런 것도 되게 많을 수 있지만 검증된 정보를 다뤄야만 하는 국회 공론의 장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 없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걸 또 소재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처음 제기한 사람이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이 사건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조이태 대법원장에게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서 뭔가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시했는데 그야말로 의혹입니다. 근데 이 의혹으로 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뭐 사퇴해라, 자진 사퇴해라, 아니면 무슨 뭐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않은 근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면역이 됐는데 아니 이게 지난 5월에 그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이른바 삼류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를 했던 그런 의혹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와 끄집어내가지고 사실 뭐 당사자들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원의 전원을 지금 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 패턴이 있습니다. 뭐 열린공감 TV다, 뭐 김어준 뉴스다, 뭐 그런 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쪼르르 가져와가지고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정부 관계자들 데리고 물어보잖아요. 막 물어봐요. 이런 지금 녹취록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정부 관계자들이 막 화들짝 놀라는 척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뉴스적으로 확대 재생산을 또 막 시켜요. 그러면 이제 MBC가 또 막 봤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을 해서 뉴스 만들고 개딸들이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첼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무슨 뭐 블랙 요원이 있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얘기들 계속 지금 가짜 뉴스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당장 뭐 직위원 판사가 뭐 룸살롱을 갔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것도 지금 그 사진 한 장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 사진 한 장조차도 그냥 너무도 다소곳하게 그냥 세 사람이 찍은 그 사진 한 장이 전부예요. 그래놓고 막 사법부에 지금 막 닥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윤리감사를 빨리 하라고. 이런 민주당의 막장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면역이 되셨을 것 같고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희도 대법원장께서 워낙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가 발전을 하니까 또 수습 차원에서 어제 간명하게 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의혹, 그러니까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의혹인데 그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에 너무 흔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만들긴 하거든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일단 사법부 독립 보장되어야죠. 네네네. 그런데 사법부가 성역입니까? 성역은 아니죠. 아니죠. 예. 종교도 그러니까 아니고요. 예. 의혹이 있으면은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상권 분립 취지에서 봤을 때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다 역풍 맞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논리들이 12월 3일 이후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의혹이 야 너희들 있었죠. 계엄하려고 하지? 야 계엄하면 너희들 혼난다. 우리 다 보고 있다. 누구한테 그랬어? 김민석 당시 야당 의원이 김영현 그 당시 국방부장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김영현이 뭐라 그래? 눈 부릅뜨고 요즘 세상에 무슨 계엄입니까? 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막 비읍시럽도 얘기하고 했죠. 무슨 개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막 이런 얘기 그랬단 했죠. 말이야. 네, 맞아요. 그때 했어요. 국민의힘 우리 건너편에서 뭐 했어? 저것들 첼로리 뭐 청담동 얘기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계엄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덕수 고위직 공무원 몇 년 동안 공무원하고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까지 될 뻔한 사람 어쨌어요? 계엄 알았냐 몰랐냐? 계엄 선포문 자기는 왜 자기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 부릅뜨고 그 사람도 국민들 앞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거짓말할 때 우리가 거짓말 못 믿는다 하니까 국내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왜 한독수 못 믿냐? 저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했는데 CCTV에 딱 걸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한독수 나쁜 놈이라고 최소한 얘기는 해야지. 근데 또 이제 와서 우리가 의혹 제기하니까 뭐 청담동 첼리스트 그만해야지 이제. 이 정도 의혹 제기는 민주당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런 거죠? 거죠. 그래서 적당해져.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지금 한번 드리면 네, 거를. 마지막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자 의심하는 자는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그렇죠. 예, 그리고 맞아요. 의심받는 자도 네네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분도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네.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자도 노력해야 되고 의심을 받는 자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으로 흔들지 말라는 것은 네. 이미 12.3 불법 계엄 이후 끝났다. 근데 의혹 제기에서 그냥 끝났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제를 삼는 건 네.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12월 3일 계엄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보니까 모든 걸 그걸로 지금 다 얘기하고 야당이었죠, 계시는데. 그거 맞췄다 이거죠. 네, 네. 야당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게 웩도독 제가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객관적인 뭔가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뭐 예를 들어 증거 같은 아니 그러니까 거를. 유튜브 지금 그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AI래요. 지금 AI 영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녹취의 내용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어떻게 언제 작성됐는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반박을 하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강간범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강간범 돼요. 다 만들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작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건 우리의 사법부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성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무슨 얘기만 하면 성역이고 검찰도 무슨 성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역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법부를 존중해야 국가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국가 질서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그런 존중하는 마인드가 없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성을 꼭 해야 돼요, 민주당.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거 뭐 수사로 가려주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긴 근데 하거든요.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아 정말 또 개혁신당에 이런 또 좋은 분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았네.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네. 출마를 또 근데 정치는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항상 의심해야 돼. 항상 의심해야 돼. 아 그건 맞아요. 네, 자, 봐.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얘기 또 해볼까요? 우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참 수원지검 13135 연어술 파티 있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출정 기록 내놓으라고 했죠. 검사가 술 주고 막 이런 네, 거. 근데 네. 그때 수원구치소 우리가 야당이니까 수원구치소에서 그 출정 기록 줬습니까?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당이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지금 이번에 감사해 보니까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도 그 현장에 있던 교도관이 검사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지해달라고 했다잖아요. 근데 무시했다잖아요. 그거 정권 바뀌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때 우리 얼마나 조롱했냐고요. 그때 막 김성태가 나와가지고 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막 그리고 창문이 크네 작네 그랬다고요. 아시죠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예.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보가 그야말로 헛소리로 드러날 때도 있는 것이고 네.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뒤에 숨는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이것을 제보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헛소리다. 거짓이었다. 본인도 속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으로만 책임져서는 안 될 자, 것 같아요. 그 아니 정치적으로 책임만 지고 싶어도 네. 야당에서 물어뜯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 져야 되면 져야 되는데 아니, 마지막 한마디 요즘에 하면 언론에다가는 네. 뭐 그렇게 허위 사실 나오고 그러면 엄청나게 세게 이제 징벌적인 뭐 배상해라. 아 그건 언론의 문제인 거고. 네네. 김의겸 의원은 근데 자, 책임을 지기는커녕 제보죠, 지금 새만금 제보. 청장으로 갔잖아요. 제보도.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제보도 아니 당연히 모든 게 딱딱딱딱 육하원씩에 떨어지면 왜 제보를 합니까? 그냥 경찰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리스크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네 맞아요. 예. 리스크가 있고 그거 아시네요. 저희도 예. 청담동 리스크 저희도 속았는데 엄청 타격 컸습니다. 지금 봐 박미연 대변인 지금 막 보기만 하면 무조건 청담동부터 얘기하잖아요. 청담동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새만금 청장으로 지금 영전을 하셨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받기는 잘못됐어. 그건 진짜 동작구로 안 잘못된 가시고요? 거예요. 네. 동작구로 안 새만금 가시고요. 청장 예. 잘못됐어. 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튼 잘못됐다고 하면은 뭐 저라도 뺨 한 대 맞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연어 술 파티 아, 뺨한 대 가지고 돼요? 민주당 잠깐만. 인증 패널 하기 힘들다. 연어 술 파티 관련돼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본질이 뭐냐? 그럼 거기에 만약에 술을 먹었어. 만약에 그래서 뭐 외부에서 시켜가지고 반입해서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검찰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네네. 이화영 부지사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맞았고 이제 사실심은 끝났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상고심만 남아있는 거고 상고심은 법리적 판단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뭐예요? 이 사람이 대북 송금을 관련된 거기에 관련을 했고 돈을 받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문제만 남은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잘못과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연어와 뭐 술 이런 걸로 자꾸 연어 이런 걸로 자꾸 이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 본질은 놔두고 본질은 왜곡을 하는 거죠. 이 옆에 있는 걸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거기는 이런 전략 잘 짜는 것 같아요. 아니 전략이라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팩트를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술 마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검찰의 단순한 일탈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과정 속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본질인 거예요. 자, 김성태 해외에 있을 때 이재명 일면식도 없다 그랬어요. 처음 한국 입국해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합니까? 본인의 배우자들, 본인의 절친과 같은 그 배상현 씨의 다 배우자들 다 신용 불량자 되고 자녀들까지 불량자 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압박을 해버리니까 자, 이거는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게 오늘 그게 본질이다. 주제와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라 네. 다시 본질로 네. 아까 본질 얘기했을 때 다시 본질로 좀 돌아올게요. 본질로 가시죠. 본질은 과연 사법부의 수장을 흔드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 지금 이거 어떻게 밝혀지게 할 건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 의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육하원칙을 얘기하셨는데 그 육하원칙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3개, 4개 정도만 충족되거든요. 나머지 3개를 민주당이 직접 밝혀야 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밝혀요? 뭐 수사할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답하라라고 했는데 답했잖아요. 여기서 일단락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국감으로 넘어갈 건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민주당이 얼마나 궁색하냐면은 어제 그래서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뭐 비상계엄 이럴 때는 한묵하고 있다가 자기 일 되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 아니 자기네들이 의혹 제기를 했으면서 그런 개인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반박을 한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답정너식으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얼렁뚱땅 사진 한 장 던져놓고 사법부가 입증하세요. 뭐 그래 버린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식이면 정치가 대단히 저질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그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갔다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유튜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예. 그게 근데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은 것이 당시 가세훈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랑 지금 비례성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년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 기록이 그러니까 그 범죄 기록이 남지가 않아요. 전과 기록이 안 남고 수사 기록만 남거든요. 근데 수사 기록은 당사자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압박을 그 유튜브 쪽에서 이제 하니까 민주당이 화가 나가지고 수사 기록 까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될 자료를 제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성역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대통령도 성역 아니에요. 그럼 끝도 없이 지금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이면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가 만약에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일단 저는 그 만남의 멤버들, 자 조이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 네. 친구, 네네. 한덕수, 윤석열의 부하. 그다음에 정상명, 윤석열의 멘토. 윤석열 부하라고. 아니 근데 부하지.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카더라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충식 이 사람이 핵심인 거야. 네네. 아니 나머지는 그래도 고위 관료에 뭐 법조인에 뭐 주례도 보고 뭐야 이 사람은 그 꽃으로 거꾸로 지금 많이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떨 거예요? 그 부적절한 건 맞아요? 사실이면 부적절한 거죠. 아니 난 그 국민의힘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부적절해요. 사실은- 왜냐면 네. 나중에 사실 들어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우길 수가 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나눠서 말씀.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 버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대법원장 취임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를 위시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버전이 하나가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 파면 직후에 만났다라고 하는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니 임명 직후에 만나가지고 무슨 이재명 잘 처리하고 오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식사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입증된다라고 하더라도 식사 자리 갖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근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말을 실적 좀 바꿔가지고 탄핵 직후에 만났다는 거예요. 탄핵 직후에 그 대선 출마를 뭐 고려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사실관계 자체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입증을 만났다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 만나서 대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2가지 추가적인 입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만남 자체도 입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선을 한참 넘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내용이 이재명 사건은 본인이 처리한다 만약에 얘기했다고 쳐요. 그럼 뭐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대법원장이니까 본인이 처리한 게 맞잖아. 내가 알아서 처리. 원칙적으로는 맞죠.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단어의 워딩을 좀만 생각하면 네. 제가 알아서 할게는 제 신경 사건 쓰지 제가 마라. 처리해요. 내가 내가 알아서 알아서 할게. 할게. 이것도 그런데- 있고. 네. 야, 이거 제가- 한통속들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두 번째 거. 나 두 지금 번째 안 거. 쳐놓고 지금 이것도 아니 두 번째 거 들어보세요. 두 번째 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이 제가 알아서 뭐 약간 잘 하겠습니다. 아, 좋아. 더 저러시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이거 일본 말이 좀 잘 살 것 같아서 일본을 좀 해봤고. 그 둘 중에 민주당은 후자일 거고 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져도 국민의힘은 전자가 맞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내란 전담 재판부와 좀 엮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조인 공을 쏘아 계시지만 올린 거 아닌가라는 요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뭐냐 일단 이 판사들은요 기본적으로 검사들하고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는 모 판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검사들은 점심에 약속이 많은 것이 장점이고 네. 판사는 점심에 약속이 많은 게 흠결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판사는 판결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만남 네트워크도 상당히 절제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지인들을 그 시기에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고 네. 그다음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직 안 내란 좀 만났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났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프 그러니까 가정법 너무 다 하면 안 의혹 되죠. 제기니까. 그럼 뭐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으니 민주당이 이거는 마무리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국감에서 할 겁니까? 국정감사에서도 네.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증거를 좀 수집하고 뭐 좀 더 대법원장 제보를 나오라고 받고 해가지고 대법원장 좀 국감- 대법원장 안 나와요. 어... 네, 안 나와요. 못 나옵니까? 아니 뭐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금까지 나오라고 안 하겠죠. 네? 나오라고 아니, 하겠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나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지금까지 관례상 대법원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이니까. 지금 민주당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아이고 그 그렇진 않아요? 사람아 그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니까. 국회가 사법부 소장을 불러서 추궁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분위기상 그러니까 부를 것 같은데. 근데 쫓아갈 수는 있겠지. 네. 대법원에. 그러니까 행정부의 소장인 대통령도 사실 국감장에 오지는 않아요. 그럼요. 총리가 대신 네. 나오는 것처럼 네네. 이제 법원에서도 이 대법관 중에 한 명이자 대법원장 다음으로 이제 법원의 행정을 관할을 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도 그분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이에요. 근데 그분조차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감장에서. 그리고 그렇죠. 예. 한 발 더 나가서 그 비상계엄 직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제일 먼저 거론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비상계엄 사태와 엮을 게 없으니까 지금 얼렁뚱땅 이런 녹취록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명확한 의혹에 대한 증거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법부를 이렇게 흔들어서 국민들한테 좋을 건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고 사법부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 되면은 업데이트 되면은 민주당에 또 의혹이 맞는지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모르는 제가 거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빰들 다 제일 준비하고 있어. 말했어. 일류로 서 있으니까 다다닥 이렇게 저 일류로 서 있을 테니까. 제가 요 말은 꼭 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또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 당이 이렇게 자꾸 뭔가 불신하고 자꾸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고 뭐 대법원장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일반 재판을 받는 국민들도 불신해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찾아와 가지고는 아니 당신 누구 판사 알아 몰라 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 판결이 나도 승복을 안 하고 승복을 안 하니까 또 항소하면서 또 법률 비용이 발생하고 승복 자체를 안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정치권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우리 정치권에서 좀 자정을 했으면 좋겠다 좋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마무리하고 강성필 부대변이 말이 맞으면 저희가 뺨을 맞기로 하고 많이 틀렸다. 일단 틀리면 이제 한 대씩 세대로. 아니 엎드려 뻗쳐부터 일단 머리 마가부터 일단 시작하고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이런 요건으로 해서 사퇴의 불씨를 지금 거세게 당기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공감 섞인 발언을 했다가 급 취소를 하고 입장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는 이거 대통령 탄핵감이다. 요새는 뭐 그냥 뭐 웬만하면 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렇게 무능한 대변인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 잘못해놓고 기사가 막 퍼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추미애나 이런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을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해요. 네. 윤석열 정부 때도 김명수 물러나라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원래 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주장을 당에서는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중립을 지키고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그런 이 특히 삼권 분립을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과적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다 지켜줬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면서 이게 와 난리 났다 하면서 어제 막 언론이 뒤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니까 아차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도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언론이 오보냈다. 너네가 잘못 이해했다. 오독했다. 이렇게 언론을 공격하고 속기록까지 막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 대변인 하나 무능한 사람 앉혀가지고 온 언론을 다 막 오보내는 언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대통령실 내부에 이런 당에서 나오는 대법원장 교체, 탄핵 이런 요구에 공감하는 정서가 있다면 네. 이건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나서서 삼권 분립을 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참고 조금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원래 뭐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어느 정부나요. 정권이 직접 나서서 법원장 임기나 재판부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식이고 우리 사회에 공유된 합의인데 네. 어제 강유정 대변인 발언으로 그게 깨진 거거든요. 네. 뭐 뒤늦게 수습은 뭐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그게 네. 수습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럼 이거 대통령의 의중을 들킨 것이 아닌가? 아니 이제 일단은 수습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의회에서나 혹은 뭐 정부의 어떤 일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의사 표시하는 것은 장채곤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거기에 실려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크게 이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습을 했다고 보고, 근데 이제 뭐 역사상 최악의 대변인이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땐 MB 때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이명박 정부 때는 윤창중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박대인가요? 네. 그분은 근데 대변인 역할을 하기 전에 그분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사고 치고 날아가서 대변인의 순방까지 어떤 가서.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없었고 그분은 네. 미국 순방까지 가가지고 뭐 이제 교포 20대 여성의 네. 뭐 이렇게 호텔로 들어오라고 했다가 뭐 이래저래 빨개 벗고 그분도 팬티 바람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이분이 쓴 저서가 또 만취한 권력. 네. 그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네. 아, 그 자서전인가요? 말대로. 만취한 권력이. 뭐로 주고 뭐로 받았네. 근데 아무튼 네. 역사상 최악의 대변인은 이제 그 분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찌됐건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어쨌든 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다만 지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네. 대해서 본인들이 너무나 많은 빌미와 명분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본인이 이제 물러날지 말지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내놔야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누구죠? 지기현 판사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죠. 이대로 방치하고 있죠. 본인 스스로가 선거 때 개입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된 설명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지기현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어떡하지? 당연히 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내놔라 사법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할까봐 무죄 선고가 안 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내란 특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현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건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을 사퇴하라는데 대법원장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네. 이런 표현을 반대로 썼다고 해봅시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연히 입법, 행정, 사법부는 분리되어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독립되어 있다는 개념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 헌법의 130개 조문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립이라고 표현된 글자가 딱 2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66조 대통령의 역할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라는 네.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법원의 역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굳이 독립이라는 것을 2번 썼는데 그 독립 2번 쓴 독립이 법관과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사퇴하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지기현 판사라든지 조희대 대법원 원장이 무슨 잘못을 했죠?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였다가 심리가 들어왔으니까 조금 빠르더라도 심리를 해가지고 파기환송한 거고 지기현 판사는 한 번도 재판부에서 심리해본 적 없었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건데 이건 그냥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해서 이 사람들 탄핵하겠다라는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어찌 사법부의 불신과 이어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국민들을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평가라고 우리가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걸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죄가 나올까봐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예. 그건 몰라요. 근데 무죄가 나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존중해야 되고 존중하지 않으면 또 항소로 다투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직권남용죄는 인정될지 몰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게 형사적으로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지금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내란죄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주당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셈이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법정에서 다투는 거지. 재판부 자체에 내란이라는 이름을 박아 넣으면 이건 내란을 확정짓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3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했던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 감싸고 있던 민주당입니다. 2심 유죄 나와도 3심 유죄 아니면 우리는 무죄다라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놓고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무죄 나오면 안 되니까 내란이라는 걸 확정지어서 우리가 재판부 이름에까지 박아 넣겠다? 이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재판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럴 거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대법원장도 하고 예. 대통령도 하고 다 해라. 다 하면 되지 뭘 그걸 따로따로 나눠서 하느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을 한다는 건 무죄가 나올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무죄가 나올까 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사법부 신뢰가 지금 형해화가 됐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라? 이것이 삼권 분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대선 개입을 했잖아요. 네. 대선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들 이거 지금 5월 14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증언도 나왔는데 조희대, 한덕수, 정상면 검찰총장 그다음에 그 김충식까지 사인 회동해가지고 네. 자기가 이재명 날려버리겠다 이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녹취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희대 스스로가 지금 일단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발언들을 한 것들이 지금 녹취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지기현 재판부가 어쨌든 기행을 했고 수백만 원대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고 그 이해관계자와 술 먹고 술 얻어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대법원에서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아무런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믿어달라.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법관이 지금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명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몇 분 계셨죠? 그 뭐 헌재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뭐 대법관 숫자랑은 무관한데 헌재 재판관들을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분 한 분 뭐 고향 따지고 학력 따지고 다 동의가 그러면서 안 돼요. 그러면 맞아요. 예,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8대 0이 나오면서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판부 법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좌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돼? 정치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가 불신되고 있다. 네. 국민들이 평가를 안 좋게 하고 있다. 그 평가를 누가 내린 건데요? 누가 내리는 그걸 건지? 지금 민주당이 내리고 있잖아요. 사법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법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불신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평가하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민주당만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대통령한테 빠르게 유죄치지 파기환송이라는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재판은 멈춰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공범들의 재판에서 대법원장이 만약에 유죄를 때려버리면 퇴위 후에 임기 후에 대통령한테도 결코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겠죠. 그 포석을 아마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고향이나 출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네. 이걸 조희대가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면 안 되죠. 자기 부인한테 했거나 뭐 누구한테 했거나 근데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뢰의 흔결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인 회동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죠. 한덕수, 정상명 검찰총장. 정상명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랑 누구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결혼할 때 사회봤던 주례봤던 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인 회동하는 것도 나오면 안 되죠. 자기들끼리 만났어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지기현 재판장 자체가 네. 지난번에 어찌됐건 70년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았었던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체포적부심에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도 이제부터는 모두를 다 시간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아니다. 다시 날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버렸고 재판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왜 윤석열한테만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이 처리하겠다라는 건 전 지극히 그냥 일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니 633이라는 공직선거법 재판 처리 원칙을 이미 어겼어요. 이미 한참 그 시간을 도과했다고요.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봅시다. 김문기 씨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백현동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다단계 용도 변경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거예요. 애초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거고 지기현 판사도 구속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날이냐 때냐를 한번 처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심리를 해보니까 밤 11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았다가 다다음날 새벽 1시 다시 돌려받으면 시간으로 따지니까 26시간인데 날로 따지면 72시간이니까 50시간의 차이가 나니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대로 하는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네. 이걸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처음으로 그렇게 심리를 해본 거고 다시 돌아간 그 이유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으니까 본안 소송에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한번 심리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본 거고 바로 잡아본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뭐 특별하게 내란 세력과 동조해서나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누명 씌우고 막 프레임 씌워가지고 너는 내란 세력과 동조한 사람이니까 넌 물러나야 돼라고 하는 그래서 형사사법 틀을 다시 바꾼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좀 봐요. 그리고 자꾸 그 지기현 판사의 뭐 룸사롱 향은 접대니 뭐니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냥 남자 셋이 정면 보고 이렇게 찍고 있는 사진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부적절한 접대 향응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놓고 인증샷을 찍습니까? 룸사롱 전문 정당인 민주당에서 이때까지 나왔던 룸사롱 접대 폭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면 거기 정당인가요? 그 군산의 뭐 신영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업자들한테 네. 뭐 룸사롱에서 향응받았다 폭로 터지고 막 했잖아요. 네. 그건 실제 그런 룸에서 제가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접객원 여성들과 막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거를 누가 몰래 찍은 사진 영상 이런 게 폭로가 됐고 예.
지금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도 룸사롱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들이 사진 찍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어요. 그분도 멀쩡하게 국회의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있잖아요. 룸사롱이나 뭐 이런 장소에 들어갔다 문제다 하면 법무부 장관부터 떼야죠. 그런데 뭐 어떤 막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부적절하게 뭔가 향응을 받고 있는 사진도 아니고 남자 셋이서 카메라 정면 보고 이렇게 인증샷 찍은 거 하나만 공개하면서 이거는 부적절한 자리고 향응이다 할 거면 향응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장소 그거는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어떻게 유죄가 확정이 됩니까? 그럼 아예 들어갔다 나온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훨씬 더 부적절한 장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들어갔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새천년 NHK에서 네. 한 사람이 아니라 2명의 여자를 25년 옆에 전 끼고 옆에 봤다 하느라 임수경 의원이 들어간 줄도 몰랐다 한 분이 지금 총리잖아요, 이 정부에. 재판 관련돼서 어쨌든 이렇게 정도 문제가 됐으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조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사를 일단은 지시를 한 것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왜 발표 안 하죠?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의혹이 있고 한 사람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냥 진짜 사진만 찍고 나온 거다. 왜 발표를 못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향응을 받았던 그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제정신 아닌 사람이 향응 접대받기 전에 인증샷을 찍습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요즘 많이 늘어나지 않나? 새천년 NHK 출신들이 지금 다 고위직 가 있잖아요. 저 김민석 총리한테 대정부 질의에서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총리님 옛날에 NH 가기 전에 인증샷 찍으셨냐고.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법부를 흔드는 받았다는 거예요. 건 팩트 체크가 안 됐고 일방 주장이죠. 그냥 주장인 거고. 네. 근데 그 구속 취소한 결정과 왜 갑자기 룸사롱 갖다 쳐도 룸사롱 갔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룸사롱 간 게 이해관계자라니까요.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나 이제 이런 게 일방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향을 받았다는 건 의혹인 거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본인도 지금 부정하고 있고. 그 왜 둘 결부지어가지고 사퇴를 하라거나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안 되겠다라고 딴 쪽으로 튀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속 취소 결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룸사롱 간 거 아니냐? 이해관계자한테 향응 받은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옳지 않아요. 재판부를 그냥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짜 국회의원들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향응 받고 이해관계 받고 정과 있는 사람들 정치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다 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지금 어찌 약간 그런 스탠스로 지금 계속 가시는 거예요? 뭐 무슨 스탠스? 무슨 스탠스? 지금 약간 내가 저기 앉았어야 되나? 지금 약간 느낌이 약간 붙어서 합당하는 거예요, 뭐야? 아니 나는 하는 거야, 뭐야? 오히려 이거 분위기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기현 판사가 그 날이냐 때냐를 아무리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적절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633 원칙에 입각해서 너무 늦어졌으니까 대통령이 돼서 재판을 여는 건 부담일 수 있으니 그리고 김문기 사진을 제가 공개한 사람인데 당연히 유죄받아야 할 대통령 유죄를 안 받고 계속 있었으니까 파기환송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굳이 뭐 진영이 달라서 세력이 달라서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상해 오늘. 이게 이제 저희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인데 판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판사들도 문제가 많아. 나는 사법부가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적절하게 항의하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지 판사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까지 좌표 찍어서 털기 시작하면 네. 정치 권력이나 팬덤에 쫄아서 네.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너네도 좀 정신 차리고 적절하게 판결을 국민 정서에 맞게 내리도록 해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판사 한 사람의 일탈로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보완 장치 등을 정치권에서 막 주장하는 거는 저는 다 옳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좀 도를 넘었다. 물론 국민의힘도 이상한 판결 내린 판사들 막 욕하고 합니다. 뭐 정치 판사 아니냐 뭐냐 막 하지만 이게 이 좌표 찍기나 사생활 털기나 이런 것들이 수위를 넘게 되면 판사들이 다 겁먹고 쫄아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얘기를 한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국회에서 어떤 수기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적 권한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3권이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 이게 입법기관의 이 세 개의 다리가 균등한 크기로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제대로 나라가 설 수 있는데 입법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쪽을 더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발언, 뉘앙스의 발언이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권 분립 훼손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 자체가 저는 대법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뭐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시기도 그렇고 그걸 했던 과정도 이틀 만에 이게 심의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6일 만에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건 배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근데 이틀 만에 이걸 심리해가지고 그냥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안도 선거법과 관련된 건데 김문기 씨 얘기했는데 상대적으로 알았냐 몰랐냐. 제 이기인 총장 잘 알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변에서는 모르기도 해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네. 그런 이런 아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이 선거법에 아예 규정되도록 아예 공직선거법에 나갈 수도 없도록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오히려 상권 분립을 거꾸로 훼손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그중에 예를 들면 정부 부처로부터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대단히 상대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예 후보로 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판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거꾸로 저는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 부분 지금 이재명기를 지나면서 약간의 과도기를 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조희대가 문제가 아니라 2심에서 무죄 준 그 판사를 국민의힘이 지지고 볶고도 모자랄 판에 진짜 생판 듣도 보도 못한 법조계가 경악할 만한 판단을 해놓고 그 예를 들면 그 2심 재판부가 싸놓은 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이 치운 거예요. 그 치운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따지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끝이 없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이 파기환송 해가지고 왜 이렇게 자업자득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게 판사의 한계야. 이게 공범과의 연관성, 공범과의 친밀성 내지는 그 일면식 같은 것들도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공개했던 그 사진을 두고 저 사진 조작했습니다. 전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문기 씨의 영상이 공개된 것 아니에요. 골프까지 쳤다고. 그건 정확하게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은 거고 4단계 용도 변경도 뭐 상대적으로 내가 인식해서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로부터 한 번도 압박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전임 정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그거는 귀시해서 재량껏 결정하십시오라고 명의 적혀 있는 공문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대통령 전임 정부 때문에 압박받아가지고 용도 변경했다. 이건 명백하게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행위의 영역이라서 그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강유정 대변인실이 맨 처음에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라고 밝힌 게 맞아요. 그래서 약간 해석의 논란이 있기는 해요. 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본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속기록을 수정하는 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변인실이 없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대통령 기록물은 함부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말실수라든지 의도를 품은 명백한 의도의 발언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의 입이고 대통령실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무조건 오롯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임의적으로 수정한 다음에 대통령실이 기자들한테 배포했다가 다시 한번 걷어들이는 이런 장면은 어쨌든 역사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계속 바꾼다라는 그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좀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동 지금 속기록을 수정했다는 아니 아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정을 하고 다시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실수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어찌 됐건 지금 그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쨌든 신뢰가 형해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우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게 회부됐던 사건 보면 평균 심리 기간이 거의 1000일 가까이였어요. 그런데 이재명 사건 딱 3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것도 유죄 판결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만한 왜 기존의 것과 왜 모든 게 다 달라지지? 직위원도 70년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최초로 왜 이 윤석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하지? 말을 지금 30번째 네. 반복하고 있어. 나 그러니까 자마 지금 우리 죽겠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졸려 거예요. 졸려. 반박.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친형 강제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했을 때 심리 딱 한 번 했어요. 왜 그거는 무죄 받았으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 제기 밑쪽에서 하셔야죠. 아, 그 무슨 소리야 그게? 그 두 개의 잣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면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게 딱 본질인데. 한 번 심리하고 완전 속전속결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그거는 문제 제기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아니 무죄를 받기 심리 위해서 짧게 하고 최선을 유죄 다하는 취지 것이고. 파기환송하니까 이거 다시 이건 문제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루어져 있는 재판부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여기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본인들이 이제 이유가 철회한 있다. 거죠. 네, 근데 본인들이 마음에 안 철회했으니까. 들어도 네. 대법원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최종심입니다. 그 대법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진짜 그 삼권 분립의 기본 틀도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좀 그래 걸렸어요. 뭐 의견은 분분할 수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특검 전담 재판부와 최혜병 특검 전담 재판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그 당내 의원들은 또 아유 조금 너무 나갔다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특정 사안마다 전부 다 특별한 아니면 전담 재판부를 다 둬야 되면은 여당이 힘들어. 그래서 이게 아니, 그게 이제 옳은 저는 것인지 이제 내란 궁금했어요.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김건희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네. 뭐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지난할 거예요. 그리고 판사 추천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특검에 대한 어떤 신뢰도 깎여 나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기까지 다 버릴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법관도 그렇고 이 직위원 재판부도 그렇고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신뢰를 그 신뢰를 다시 민주당한테만 잃었다니까. 만들지 이거에 우리한테는 대해서 그 신뢰를 좀 잃은 적이 없어. 그 신뢰를 민주당한테만 잃었다니까요.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네.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웬만한 논란을 해봐라. 해도 짜증을 잘 안 내는데 이 대법원 흔들기는 진짜 너무 수준 낮은 논란이라서 이게 짜증나요. 정권 잡고 의회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사법부까지 자기들 아도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논란을 나도 다 이게 싹쓸이한다. 논란의 대상인가? 이게 정치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거 히틀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이 히틀러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마 근데 이동학 최고의 속마음은 다를 거예요. 근데 아니 왜 여당이니까. 신뢰를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걸 존중할 수 있나? 근데 만약 무죄 나오면 근데 진짜 직위원 판사가 배역신당에서는 존중합니다. 딱 아니 이렇게 미쳤어. 나옵니까? 안 되죠. 아니 뭐 만약에 제도 틀 안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의 제기해야죠. 근데 주기현 판사가 12월 달까지 재판 끝낸다고 공언을 했고 그럼 믿고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추미애 네. 의원도 그렇고 대법원장 사퇴하라거나 전담 재판부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좀 강성적인 발언들, 극렬한 발언들을 한 그 기저에는 본인들의 선거운동 포석이 좀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의도라면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라면 그만두시라. 재판은 아주 차가운 머리와 차가운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 해야 되는 게 이야기는 맞다. 계속 해봤자 평행선이에요. 근데 이제 정무적으로는 이게 민주당에게 득될 이슈는 아니에요. 여당이 지금 나서서 사법부 흔들기 하는 게 대선 전에도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 흔들기를 엄청 하다가 민주당의 브레인인 김영진 의원 등이 이거 판사 때리기 하면은 대선에 안 좋다고 해서 한번 싹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정권 잡고 너네 하는 짓이 결국에는 이 법원에 깽판 치는 거냐라는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짜증은 나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때려주고 무슨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설치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야당한테 불리한 이슈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네. 명분을 주는 거다. 오히려 정무적으로는 야당한테 호재가 되죠. 이게 지방선거 네. 앞두고 사법본들기가 나오면. 또 다른 포석들도 있는 게 이제 어찌됐건 국민들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네.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1000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급하고 막 이런데 이 대법원 사람들은 지금 느긋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 서비스를 좀 더 올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대법관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4명은 된대요. 최근에 네. 일절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4명은 증언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뭔 근거로 갑자기 왜 4명이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것도 모순인 게요. 네. 이건 다름 아닌 이 모순점을 누가 지적했느냐? 네. 윤 전 대통령 탄핵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지적했는데 예. 대법관 늘리자면서 민주당이 동시에 4심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최종심. 네. 이게 무슨 모순이냐. 국민들한테 법률 서비스 시간 줄이겠다고 대법관 늘리자는 건데 대법관 늘려놓고 재판을 한 번 더 하게 만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데 너네 지금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말을 국민의힘에서 한 게 아니라 그 탄핵 판결을 이끌어낸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심제는 얘기 나오다가 들어갔고 대법관을 늘리고 싶은 속내는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편 그 민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을 쫙 깔아서 대법원을 그냥 먹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니 이제 대법원 말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4심제가 얘기 나왔었던 거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헌재에서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거고. 예.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힘을 잃었고 이제 끝난 얘기고 4심제로 가자는 건 이미 이제 힘을 잃은 얘기예요. 근데 대법관 증언을 통해서 여러 그 안에 어떤 팀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1000일씩 걸리고 있는 이 지점을 좀 더 빠르게 좀 대법원에서 어쨌든 법률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데서 제가 이게 다른 포석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 실제로 사법 개혁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포석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사안 가지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오래 갖고 왔는데 요 질문 하나 해서 하고 좀 마무리를 이거 좀 해볼까요? 지겨워요, 솔직히 말하면. 노잼이야, 노잼. 그러니까 요거는 자꾸 제가 동학이 형 얘기에 반박해서 좀 그런데 네. 1000일이 걸리는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게 아니라 1, 2심은 사실심이고 대법원심은 법률심이에요. 적체가 일어나는 건 1, 2심이고 법률심에서 적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팩트 체크는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대법관 증언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적체가 해소되느냐?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증언만 하면 사람들이 1, 2심에서 유죄받은 사람들이 대법관 올라가면 나의 판단도 분명히 번복될 수 있겠지 하고 더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중간 항소 법원을 같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상고를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하는 상고 선별제를 둔다거나 하는 그런 다른 제도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대법관 증언만 하면은 이건 더 뭔가 적체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탄희 의원이 막 그 대법관 48명을 늘리겠다는 법안 발의했었어요. 지난 21대 국회 때. 네.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상당히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없는 정권에서 대법관 증언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좀 더 명확하고 세밀한 설계가 될 것이지 명확하게 의도가 있는 정권에서 하는 것은 오해를 받기 좀 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로 네. 1심, 2심이 문제면 이 얘기만 하다 개혁신당에서 끝나겠는데. 예. 1심, 2심의 법률 서비스가 더 좋아지도록 예. 개혁 법안 내시면 되겠네요. 우리 법안 내요. 네. 서명을 안 해줘서 그렇지. 아니 깽판 민주당이 이거 닥치면서 좀 개혁신당을 공감대는 평소에 좀 존중도 얹어가고. 안 해주고 뭐야, 소수장이라고 계속 지금 맨날 통합하는 느낌이야. 야지만 넣으면서 뭐 안 되면 개혁신당 보고 대안 가져오래. 여당이라서 그래. 그 대안을 가져오라 할 거면 개혁신당을 평소에 존중해 주든가. 물론 법 몇 번 아니었어. 이동학 최고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이동학 최고는 존중해 주죠. 근데 제가 말하는 대상은 이동학 최고 뒤에 있는 민주당 주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 뒤에 있나요? 평소에 개혁신당을 무슨 완전 의석적다고 개무시하고 하더니 지들이 깽판은 다치고 뭐 안 되면 그럼 너네가 대안 가져와. 대안 가져오면 들어주지도 않고 논의도 안 해주면서. 어떤 걸 가져왔죠? 서명. 나한테 가져와봐요. 나한테. 여기 가져가봐야 나한테 서명할 가져오란 권한이 말이야. 없는데.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아까 동학이 형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예. 주류한테 화내는 그래, 거예요. 예. 동학이 형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나는. 나도 알아. 나도 다 절에 봤다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래, 있습니다. 과거에 나 다 절에 봤어. 알아. 좀 전에 댓글 보니까 지나가가지고 아이디를 지금 못 봤는데
동학이 형 공천 받아야지. 아주 애처롭게. 언제까지 영종도 저는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경선입니다. 경선. 잘 되시기를 바래요. 어쨌든 생각하는 방향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에 그 의견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라고 하자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 곧바로 반박하는 주장을 또 내놓았죠. 요거 이제 또 대법원장까지 또 날아가는 거 아닌지 굉장히 궁금한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독재라는 게 이렇게 한 발자국씩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독재가 시작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뭔가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쿠데타를 겪어서 독재 시대를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순간에 팍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보통 실제로 독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들이냐면 네네. 우리가 어떤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소의 인사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어때라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특정에게 배당되지 않도록 이렇게 랜덤하게 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특정 상황이 있을 때마다 특정인을 배정하게 된다면 그 인사를 가지고 매번 문제가 생기고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매번 소모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멀리 고민하실 것도 없이 지금 특검 같은 것만 해서도 보시면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때도 매번 누가 특검에 들어가냐, 이거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인사를 어떻게 할 거, 권한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매번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편향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허용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게 점점 독재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뭔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권 분립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이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법관을 뭐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청와대의 멘트가, 저는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이죠. 용산의 멘트가 뭐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보라는 게 무슨 소린가. 제가 제 좀 생각을 넣어서 번역을 해드리면 너 그러라고 올려놓은 거 아닌데 알아서 좀 눈치껏 좀 해라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독재에 한 발자국 저는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반박하죠. 우리 박선민 최고. 근데 일단 이 지금의 사법불신을 누가 자초했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었고 그 근거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그동안 검찰이 70년 넘게 이 업무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던 직위원 재판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이제 대선 직전에 이재명 당시 이제 대표에 대한 그 재판과 관련해서 갑자기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상이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9일 만에 결론을 냈던 게 이 조희대 대법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사법개혁이 논의될 때 판사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항의성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무슨 메시지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최근에 어떤 보여주는 사법부의 행태,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가 사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법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행태들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사법개혁은 이제 판사들이 이제 참여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판사의 뭐 독립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어떤 일말의 자성도 없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듯한 이른바 사법 엘리트들의 행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 그 대목인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윤석열 씨를 풀어줬던 것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분은 거의 그냥 증거인멸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이제 기존에 작성됐던 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사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작성을 하고 그걸 은폐하는데 본인이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그 외에도 이제 줄줄이 뭐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과연 이 내란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단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의 이 사법부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저는 안타까워요.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에게 아무 발언 없이 다 수용하고 사법부가 잘했다고 얘기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만 해도 그래요. 뭐 그 판사가 그 직전에 이상민 장관 구속영장 발부했을 때는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기각되니까 또 비판하고 뭐 말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입법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거에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왜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데 이 구속기간 시간분 문제가 아니었죠. 이거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검수완박을 제대로 입법하지 못한 졸속으로 입법한 민주당의 책임이 커요. 결국 수사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올가매서 본인들이 그런 불법적인 수사를 한 문제를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지기현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점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나 이 청와대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일단 저는 정청래 대표의 나비 효과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굉장히 왼쪽 좌클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딸이라고 호칭되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여론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어떤 뭔가 좀 협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특검법 관련해서 논란이 딱 일어나면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 전에 지지층이 떠나가겠구나 이런 좀 불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하고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런 발언을 하는 거겠죠. 그 이유는 이 재판이 불안한 거예요. 내란이든 뭐든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뭐 본인들이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장도혁 대표가 오늘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 재판 재개 이 문제도 전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 하나 있다면 우리 이민찬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님은 네. 그 진짜로 이 직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어느 쪽입니까? 어떤 이게 정치적으로? 저요? 네, 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미디어 특위라고. 국민의힘에 있는 미디어 특위입니다. 몰랐어요. 예. 네. 이제 알았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조금 얘기를 친한 게냐 아니냐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몰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를 좀 얹으면 네. 사법 불신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뭐 얘기하신 부분에는 저는 방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부분에 사실 동의가 좀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네. 그거랑 별개로 이제 사법 불신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다른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불신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 그대로 이름을 특별이라고 붙이지만 그러니까 이번만 하고 말 거야라고 하지만 이게 한 번 선례가 생기면 예를 들면 다음에 그렇지. 뭔가 다른 정권이 출범했을 때 뭐 여기서도 뭐 수사를 할 때 우리도 그거 너네가 저번에 특별로 저기 구성해서 했으니까 우리도 인사 다시 뽑아가지고 특별재판부 구성해가지고 너희 사건 하겠다 이런 식의 주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저는 애초에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도 보면요 실제로 원래 그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대로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과거에 흔히 얘기하는 뭐 독재 정권 시절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너무 정권에 친화적으로 행동했었을 때 검사들이 어느 정도 그걸 잡아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간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지만 결국에는 또 그것이 이제 섞이면서 검사들이 그런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까 또 생기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개혁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은 결국 뭔가 새로운 곳에서 똑같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자성의 목소리를 사법부에서 먼저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회사에서도 어떤 그 직원과 관련한 뭐 어떤 비위 의혹이나 뭐 접대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의혹이 생기면 감찰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감사를 하겠죠 내부적으로 불러가지고 물어도 보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직무 배제를 시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걸 통해서 뭐 징계를 하든 아니면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시키든 하는데. 지금 이 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기현 판사 제대로 그냥 업무 계속 보고 있죠. 그것도 내란 재판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 하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결론을 제대로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법원이 이제 제19 감싸기를 넘어서서 뭔가 자성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느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외에도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주장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별도의 법원을 만들자 이게 아니고 이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 내에 그 전담 부서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법원을 갑자기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저희가 법원을 세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전담 부서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안도 아니고 내란범을 재판하는 일이잖아요. 내란 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정성 시비가 일고 사실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결정뿐만 아니라 재판 시작했을 때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허했던 뭐 일종의 특혜 논란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법부에서 이 논란이 심각하다라는 걸 인지한다면 저는 자체적으로 좀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내란 특별 뭐 재판부 뭐 혹은 내란 전담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결국 누가 임명하는 거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임명 주체는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헌법 내에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거죠. 아니 민주당이 알아서 이제 뭐 명단 주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국회, 대한변협, 법원 판사회의 이 세 주체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고 임명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요. 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반박해보세요. 아니 이 지금 내란 이게 본인들도 위헌이란 거를 화들짝 놀란 거예요. 당초에 이 법안이 발의된 거는요 내란 특별재판부예요. 방금 박성민 최고가 설명해준 저 내용은 지금 법안조차도 없어요. 내용이 아예 없고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 잠깐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포장지를 갈아 끼우고 그 속 내용은 조금 더 완화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그 재판부를 임명하느냐예요. 이게 위헌이라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헌법학자들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 임명권이 헌법에는 법원에 있는 거예요. 이 임명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법안에 그렇게 돼 있죠. 국회 일부. 그건 다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거의 다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민주당, 변협 뭐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한다 그러잖아요. 추천을 하는 사람을 그럼 대법원장이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장 임명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법원이 그동안 신뢰가 높았던 이유는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재판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시시비비가 붙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추천 주체 자체에 국회 정파성을 지닌 국회와 변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추천 그 자체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또 민주당 이런 얘기하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전담 재판부가 있었다. 그때는요. 그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 법원 내부에서 재판부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말대로라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을 하되 그 추천은 국회나 변협이 하지 말고 그 국회 법원 내에 있는 재판부가 무작위로 들어가면 돼요. 왜 그거는 하지 않아요? 왜 굳이 본인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포장지만 갈아 끼우고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그 본질 재판부를 추천하는 그 추천권은 여전히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다. 이거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 연장선이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내란 유죄가를 본인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재판부까지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측에 물어보시면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이 행사하는 수많은 인사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인사권도 우리 앞으로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그 추천해서 인사할 수 있게 하면 그 위헌 아닌가요? 괜찮아요 그런 건? 그런 법안 만들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통령도 인사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서 뭐 하실 때, 근데 대통령도 인사권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되,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관련된 사안에 따라서 뭐 하실 때 거기 시민단체 추천 꼭 받으시라고 하시고, 뭐 관련된 국회에서 일부 추천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인사권도 많이 있지만 아닌 인사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안 만들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행사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인사권에 대한 대립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종 결정을 재판장이 하니까 그거는 인사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냥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저는 그 현실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주장인가 좀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쎄요. 근데 대통령의 인사권과 이거를 좀 비교하는 거는 저는 사실 논리적 연결고리를 잘 모르겠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외부에서 끌어다가 저희가 판사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주체가 있잖아요. 국회, 대한변협, 법원, 판사회의. 이 세 주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판사가 아닌 사람을 추천해서 갑자기 판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그 판사들 중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추천해서 임명을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 그중에 어떤 추천 대상이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판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 그 사람들은 다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주장의 결론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주체가 국회고 뭐 변협이 들어가고 법원 판사회가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이게 위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미 있는 판사 풀 중에서 추천을 한다니까요. 그 중에 이제 대법원장이 고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주당만 추천을 하고 심지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민주당에 의해서 판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맛대로 독재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일하고 있는 판사들 중에 추천을 하는 거고 세 개의 주체가 심지어 그 안에 법원 판사회의도 들어가 있고 그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원장이 한다. 임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면 이 추천 대상에 만약에 올라가는 판사들을 공격한다면 추천 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은 이미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십니까? 저는 한숨 참잖아요. 저도 한숨 쉬고 싶어요. 네, 알겠어요. 이 사법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 결론이 난 내용이 아니라서 좀 이제 좀 더 지켜보고. 근데 오늘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독재라는 것이 한 발짝 한 발짝 느껴진다는 게 뭐였냐면 방금 얘기하신 거에 대해 그렇게 느낀 건 아니고 이전에 이제 한번 이슈가 됐었던 대법원 이제 판사 50명 증언 이슈가 있었을 때 뭐 지금까지는 대법관에 이제 법관에서만 올렸지만 뭐 그때 나왔던 여러 이제 민주당의 안 중에서는 뭐 이제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기존의 법관이 아니었던 사람도 이제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이슈들도 나왔는데. 그거하고 방금 거를 조합해서 하면은 이상하게도 가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근데 그거 그렇게 결론 안 났을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50명 증언도 아니고 한 23명인가? 뭐 그렇게 결론을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게 참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재밌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 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치신 표정.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세 분이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제가 너무 싸울 주제였어. 그렇지. 아니 나는 세 분이 다 치매 황환을 먹은 줄 알았어. 맞아요. 에너지가 넘쳐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민찬 위원장은 여기 치매 황환을 2개 먹은 줄 알았어. 목소리가 너무 커. 조금 또 민주당이 너무 좀 그래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이 삼권 분리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너무 일방적인 모습 안타깝습니다. 서운한 게 많구나. 저도 서운한 거 많았어요. 윤석열 정권 때. 저도 많았는데. 지금 그럴 때예요. 시기상. 지금 민주당도 지금 억울한 거 지금 풀고 있는 시기고 지금 억울할 때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에너지가 넘치는 이 세 분의 토론이 아주 좋습니다. 잘 까고 있어요. 칭찬합니다.